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제160회 2부 시작합니다. 세계 어떤 나라보다 급변하는 한국의 일자리 구조. 과연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새롭게 등장할까요? 전 세계 로봇 밀도 1위가 대한민국이라는데 사실일까요? 기업은 커지는데 직원 수는 왜 줄어들고 있을까요? 지금의 아이들은 20년 뒤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까요? 일자리를 둘러싼 치열한 고민에 대한민국 대표 경제 전문가 선대인이 답합니다. 일의 미래,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오는가? 선대인 지음,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개구문경 곽현우 수석연구소 곽소장 곽현아입니다. 자, 유진선 용인시의회 의원님, 그리고 의정부 경전철 시민모임 이유환 정책국장님, 그리고 경제학계 기암둥이, 경제학계 미니언 선대인 오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낙곱살 160회에서는요, 최근에 파산 선고를 받은 의정부 경전철 그리고 위기의 용인 경전철 사업을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우여곡절을 거쳐서요, 그 의정부 경전철 2012년 7월 1일 그리고 용인 경전철 2013년 4월에 이제 개통이 됐는데, 자, 근데 의정부 경전철 개통 전으로 사고가 굉장히 또 끊이질 않았다고요. 이게 뭐예요, 원인이?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저희 그래서 사고철이라 그랬죠. 사고철. 그래서 무인 시스템. 용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공 허가를 시장님이 안 내주셔가지고 소송 걸린 거잖아요. 근데 의정부는 너무 빨리 준공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해야 될 것도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의정부시 경우는 북부 구간이지만 겨울에 눈만 오면 멈췄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원래 열선을 궤도 레일 양쪽에 다 깔기로 했어, 전 구간을요. 근데 그 실시 설계라든가 사업 허가 내는 과정, 공사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한쪽만 깔겠다. 그다음에 나중에 와서 어떻게 했냐면, 그것도 한쪽만 가는 것도 역 앞뒤 30m, 전체 30m 구간만 깔기로 하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그 허가 기준이 뭐냐면 원래 마이너스 2.95에서 13도까지인가에서 견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완화시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마이너스 2.95까지만 건드리고 시간당 1cm만 견디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바람에 눈만 오면 멈춰버린 거죠. 그래서 열선만 제대로 깔았어도 초기에 그 운행이 중단되든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제대로 허가를 안 해주고 사업자 편의만 봐준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실제로 전자파 장애 시험이라든가 선로 구조물 시험은 아예 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7월 1일 날 개통이 급급해서 원래 차량이라는 게 이 대중교통이라는 그 SOC 교통시설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검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경전철 같은 그 대량 이동 수송 수단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법을 위반했더라고요. 뭐냐면 처음에 차량이 제작이 됐으면 차량 성능에 대한 것들이 이상이 없는지를 검토해서 성능 시험을 합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순차적으로 법에서는 그 영업 기술 시운전이라는 걸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운영사 직원들이 이거를 운영하면서 문제가 없는지 기계적 작동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검토해서 그걸 통과하면 그다음에 이제 영업 시운전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승객을 탔을 때를 가정해서 운행해 보고서 승객 탑승에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승인을 내줘야 되고 준공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의정부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버립니다. 동시에 해서 개통 7월 1일 2012년 7월 1일이 안병영 시장님 개통 2주년 취임 2주년 기념일이거든요. 기념일에 맞춰서 하려고 원래 한 달 동안을 무임 승차를 하겠다고 해놓고 6월 29일 날 승인을 받아요. 6월 30일 딱 하루 합니다. 하루 운행하는데 하루 운행한 것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날 오후에 저녁에 어떤 학생이 안전 랩을 잘못 당기는 바람에 정지된 사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잘해서 승객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써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고, 실제로 인천교통공사가 이제 위탁 운영사인데요, 의정부는요. 인천교통공사가 개통 전에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여러 가지 이 열선뿐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자동차 경전철 성능 시험의 어떤 문제점들, 뭐 시스템의 식별표 오류라든가 여러 가지 뭐 기능상의 문제점들을 의정부 사업자에게 고쳐주셔야 했는데 못 고치고 있어요. 100몇십 가지. 그래서 안 되니까는 인천교통공사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운영하다 나중에 자기들이 독박 쓰니까 의정부시 주무관청의 의정부시에다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독촉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의정부시는 얘기를 하죠. 사업자한테 이렇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얘기 이런 식의 얘기를 듣고서 승인을 내주는 형태예요. 이것이 감사원 감사에 그대로 다 드러났는데요. 네. 지금까지도 그 이후에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되는 바람에 이후에도 계속적인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좀 잡혔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다행이에요. 예, 어떻게 잡혔는데 잡혔나요? 잡고 이후에 열선 다 깔았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다시 어쨌거나 10m, 뒤늦게라도 다 뒤늦게 했다는 열선 10m 다 깔았고요. 나머지 뭐 기능적인 것들은 지금 계속 까다롭게 좀 관리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또 여기서 열선 케이블을 깔아야 되는데 열선 케이블 커버가 있는데요. 그게 원래 KS 규격품을 써야 되는데 이게 비규격품을 썼어요. 그래서 또 여기서 또 걸려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그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거 다른 건 놔두겠습니다. 하는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의정부시 공무원들의 사고 방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또 뒷거래가 있겠죠, 당연히. 전 그런 것도 의심해 봅니다. 예. 아니 그게 뭐 얼마나 더 비싸다고 그걸 네. 케이스 정품을 안 사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의정부 시장이 자기 개통 취임 2주년에 맞춰서 멋있게 빵빠레 울리려고 그러셨는지 왜 급하게 성급하게 했느냐. 좀 더 느슨하게 해서 늦추더라도 안전하게 그러니까 했어야 되는데. 꼼꼼하게 따져봤었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해 본 거죠. 그러니까 시장님들은 그런 컴플렉스가 있나 봐요. 용인 경춘처럼 뭐 이런 문제는 아니, 없었고. 용인 경전철도 이제 2013년도에 이제 임시 운행을 해보고 이제 개통했을 때 그때는 이제 8,0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15만 명 예측했는데. 그래서 용인에서도 눈 오거나 뭐 이럴 때 그런 문제가 좀 있었었는데 용인은 가장 큰 문제가 그 스크린 도어가 없어요. 네. 근데 의정부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있어요. 예. 스크린 도어가 없고 이게 경전철이 무인 시스템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역사 근무자가 한 2명 제가 좀 조사해 보니까 2명 정도 되는데 주로 이제는 티켓팅하고 이런 분야고 예, 무인 시스템이어서 약간만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런 근데 아직 그 저희 스크린 도어가 설치돼 있지 않아서 작년인가 저희 장애가 있으신 분이 아마 그 추락 사고가 일어나서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용인은 그거 안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까지. 그래서 그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시정질의하고 발언하고 이래도 안 하고 왜 있으시고. 돈 많다면서요? 네, 돈도 그런 건 많아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네. 이제 최근에 신민체육공원을 이제 1단계 주경기장 이제는 12월 달에 오픈한다고 그러면서 한 350억 들여서 뭐 추가 역사하겠다 이런 건 팍 내지르면서 저 같으면 우선순위가 이 스크린도가 한 70억 들거든요. 자, 이게 이걸 용인 좀 상황을 먼저 잘 해야 모르는 되는데. 분들을 위해서 네. 조금 배경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용인 종합 경기장이 생긴다고 네, 했죠. 네, 네. 그거 예산이 얼마 들어갔나요? 그거 한 3,200억 들어갔어요. 용인은 그러니까. 한 1,000억대 이하는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네. 네. 그 크네요 스케일. 네. 자, 거기서 용지 보상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한 1,500억 정도가 1,500억. 그다음에 시공비가 다시 예, 그 정도. 예. 600억, 그러니까 700억. 한 5대5 정도 생각하면 될 거예요. 토지 비용비랑 공사비랑. 예. 그러면은 이제 산 같은데요, 토지가. 네. 예. 그래서 시의회도 막 예산이 올라와야 토지 매입을 해야 된다고. 그럼 보면 막 어느 날 심의위원회 앞에 막 이 뭐라 그러나 탄원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힘듭니다. 뭐 이렇게 와서 저희는 저기 굉장히 힘드신 뭐 기초 수급 이러신 어르신인가 보다 보면은 막 몇십억씩. 저희가 예산으로 땅 사줘야 되는 거예요. 저보다 더 돈이 많아요. 그런데 막 아니 그게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용지 보상비로 예. 1조 5천억이 나오고. 근데 1,500억. 예. 아니 그러니까 열심히 저 예. 1,500억. 그 정도.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물론 조금 더 전에 지어지긴 했지만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그 종합 경기장은 1,200억 들어갔거든요. 거기도요. 예. 근데 그보다 뭐 경기장이 뭐 더 크게 더 큰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고양시의 규모나 용인시의 인구 규모가 거의 비슷한데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제가 네. 저희 7대 시의회라 그러고 5대 네. 6대 전 저희 때까지 이제는 계속 시민체육공원이 용인의 양대 두 가지가 가장 이제 애물단지 밑빠진 독에 시민열세 쏟아붓는 사업이 경전철이 워낙 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민체육공원도 거의 경전철 규모만큼 몇 단계 사업이 있었는데 경전철 때문에 재정 파산 위기가 오고 저희가 지방채를 초과 한도 발행하고 막 이러니까 행자부가 그때 이제 지방채 초과 한도 발행할 때 용인시는 이런 거 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한 것들이 있어요. 네, 네. 채무 이행 계획도 5년에 네. 나눠서 갚아라. 네.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그 대규모 투자 사업 규모 축소하고 네. 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학교에 저희가 교육 지원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기초시에서 보내주는. 그러니까 네. 노후된 화장실 고쳐주고 급식실 이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또 뭐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거 없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네. 해주는 예산이 한 100억씩 1년에 지원을 해줬는데 그거 빵원. 이 경전철 때문에 용인 학교가 100개가 넘어요. 그걸 하나도 못 해줬어요. 지난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이제 작년부터 좀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게 축소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아마 5천억 그러니까 불변 가격으로 5천원 넘으니까 이것도 아마 경상 가격으로 하면 8천억대 생각할 수 있는데 위치가 그때도 위치를 왜 거기다 하나 시청 바로 옆에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도 이제 경전철 역사를 왜 그쪽을 그걸 예측을 했었으면 거기다 이제 역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역사가 그쪽으로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전철 네. 따로 가고 종합경기장 네, 따로 가고 지어지고.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히 그쪽으로 역사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상식을 가진 사람이거나 뭐 정상적인 사고 능력이 가진 뭐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교통편이 충분히 안 깔려 있는 쪽에 뭐 예를 들어서 이 교통 어떤 노선을 늘려준다 이런 측면에서 좀 나름대로는 뭐 접근을 했을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막 수천억씩 쏟아부어서 이렇게 비싼 사업을 했어야 돼요. 그냥 오히려 버스 노선 몇 개 네. 늘려주면 훨씬 더 사람들이 잘 이용하고 그다음에 비용 적게 들어가고 이 돈이면 이 뭔 짓을 하고 있냐 이거죠. 저는 이런 거 보면 정말 분통이 터져요. 그리고 네, 우리 애 맞아요. 아까 이제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뭐 그냥 말 나온 김에 드리면 이것 때문에 여기에 돈 들어가 꼬라박는 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 당연히 받아야 될 최소한의 그런 어떤 복지 혜택, 교육 복지. 못 받잖아요. 저는요 이게 우리 도로 1km 까는데 막 몇십억, 막 100억 이상씩 막 때려붓고 그러는데 사실 용인시 정도만 돼도요 뭐 웬만한 지자체들도 그래요. 웬만한 도로 사업 하나 정도 안 하면 우리 아이들 그냥 막 첼로 교육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우리 핀란드 스웨덴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각종 뭐 우리 꿈꾸는. 요즘 뭐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거 지자체 나서서요. 그거 한 1년에 뭐 100억, 200억 정도의 예산만 있어도요. 아이들 거의 뭐 최고급 사교육이 아니라 공공이 하는 거지만 최고급 교육으로. 최고급의 어떤 보충 교육들을 다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 이거죠. 이거. 최근에 용인 경전철이 추가 역사 한다고 해서 논란이 돼서 제가 거의 피토하는 심정으로 시의회에서 시정 질의를 했는데 네. 저도 하도 속 터져서 저희가 대학생 다니는 아들애랑 저 이제 한 역사 짓는데 350억이 든대요. 야, 네. 그게 어떤 돈인가 이제 환산을 해보면 문과 학생이 한 학기 등록금이 350만 원이래요. 그런데 350억이면 뭐 10,000명 정도의 네. 그러니까 등록금을 다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돈인데 네. 그 10,000명이 한 학교가 보통 4,000명 정도가 입학생이에요. 네. 뭐 어느 A라는 대학이 네. 그러면 2개 대학 반 정도의 입학생들한테는 다 돈을 대줄 수 있는 예, 그런 돈을 가지고 그냥 아까 말하면은 합리적이고 경제성이 있는 것에 하면 괜찮고 또는 공공교통에 있어서 공공성이 있어서 좀 적자를 조금 보더라도 네. 좀 그걸 어느 정도 하는 그런 명분 공공성이 있으면 좋은데 이도저도 아닌 것인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돈 자본의 그러니까 그 빨대 꽂아서 아는 사람만 아는 이런 사업에 빨대를 안전하게 빨대 꽂아서 여기저기서 건설 업체들은 건설 업체대로 그러니까 경전철 같은 경우도 보시면 굉장히 저기에요. 이렇게 위에 이렇게 쭉 이렇게 도로 같은 게 지상에 이렇게 쭉 있어요. 굉장히 보기 흉하게 도시미관 네네. 해치는 거. 네. 그런 거에 한 뭐 그거 건설하는 건설사들 돈 또 거기다 빨대 꽂아서 가져가고 네. 또 뭐 재측 기어 이런 왜 그 경전철 운행하면 그런 사람들 또 빨대 꽂아서 가고 또 아까 말한 금융사들 각종 네. 금융사들 다 들어와서 빨대 꽂아서 또 가고 본바디아사는 차량 한 30대 확 팔아갖고 또 빨대 꽂아서 가고 막 그런 구조고 심지어 저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니 수원지검에서 이렇게 자료를 보면 시장들이 전임 이정문 시장님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형도 살았는데 자기 동생한테 이런 거 하도급 주라 그래요. 자기 친척한테 또 이런 그런 뭐 전기 공사 업체라든지 아니면 뭐 차량 기지 공사에 하도급 주라고 친척한테 동생한테 그리고 나서 그것까지도 했는 게 기가 막힌데 거기다 또 미화 1만 달러를 또 대가로 또 돈을 받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원지검에서 2012년에 발표를 한 거거든요. 수사 발표를 한 거라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예. 그래서 저는 몰라서 못했을 거란 생각을 안 해요. 수요 예측을. 예, 저 공무원들이 뭐 아무리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도 그렇죠. 웬만한 거 정도의 뻥튀기지 네. 다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빨대를 다 뭐 시장이 자기 네. 동생 회사 뭐 네. 자기 친척 회사를 빨대 꽂아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내가 사업 안정하게 해줬는데 네. 왜 안 해줘? 뭐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아, 이게 예, 대한민국 21세기 현실입니다. 우리. 아니 참 21세기에 어떻게 또 이런 일이 참. 자, 지금 오늘 의정부와 용인을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다른 지역에서도 이 민자 사업을 하는 경전철 있잖아요. 자, 가장 먼저 이 민자 사업으로 개통된 경전철 바로 부산 김해 경전철입니다. 혹시 근데 뭐 이쪽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뭐 비슷한 사업 뭐 어떤 상태인지 아시면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김해경전철도 애초에 개통 이후에 그 실제 이용객 수가 14% 정도, 15%를 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이 그러네요. 네, 예, 그러니까요. 기본이. 네. 예. 이게 완전히 그 경제철 사업은 좀 사기성이 좀 많은 사업이다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김해하고 부산이 나눠서 한꺼번에 그 2,100억 정도를 MRG 보조금으로 그동안 4년인가요? 한 5년 동안 물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5월인가요? 그때 그 김해 경전철이 결국은 이제 재구조화해서 MRG 보조 방식에서 이제 비용 보조 방식으로 바꿨죠. 그래서 아마 분명 비용 보조 방식으로 바꾸면 반드시 그 사업 수익률이 낮아지거나 여러 가지 현실에 맞게 수정이 되기 때문에 애초에 예측했던 금액보다는 아마 그 보전해 줄 금액이 좀 줄어드는 효과는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전혀 안 물어주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김해 경전철은 그나마 MRG 보조금 방식에서 비용 보조 방식을 바꾼 것만으로도 일정하게 그래도 재정 손실을 막았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네요. 긍정적으로 이걸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군요. 김해 예산 네. 규모가 적을 텐데 감당되나요? 그게? 그러게요. 김해가 문제는 사실은 부산보다는요. 그래요? 네, 노선이 여기는 용인이나 의정부는 한 10km 정도 11km 정도 되죠. 근데 김해는 23km 정도 돼요. 저희 18km. 18km인가요? 네, 그래서 노선이 길어서 타봤는데 엄청나게 길더라고요. 노선이. 그래서 과연 여기 사람이 살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김해시 경우에는 아마 앞으로 큰 부담이 될 겁니다. 앞으로도. 네. 근데요, 그래도 뭐 거기 그 김해공항 지나가지 않아요? 그 노선?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김해 경전철은 타봤거든요. 오, 자, 얘기해 한번 주세요. 그러니까 김해에서 이제 부산 시내로 들어가. 근데 김해 공항에서 이렇게 타는데 부산 시내까지 들어가는데 내가 그때 무슨 강의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1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에? 1시간 넘게 걸린다고? 그러니까 그걸 내가 급해 죽겠는데. 아니 경전철을 타서 들어갔는데 거의 뭐 부산 시내 들어가서 뭐 어디 잠깐 뭐 조금 이동하긴 했지만 1시간 이상 걸리니까 이게 굳이 왜 이걸 타지? 내가 그리고 진짜 사정이 급하면 택시를 타겠더라고. 급한 사람들은 진짜로. 아니 보니까 그 지금 작가님 말씀으로는 김해공항에서 사상까지 가가지고 사상에서 또 2호선으로 환승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또 시간이 또 오래 걸리는. 그러니까 되게 느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시내까지 들어가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네. 이게 사상이 네. 또 거의 부산 서쪽 네, 끝이라서 그렇죠. 이렇게 또 네. 이렇게 네. 좀 길이가 아주 좀 거리가 이렇게 좀 기네요. 그 이야기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자꾸 지자체 이야기를 하니까 에이 지자체들 뭐 이 지자체장들이 이제 뭐 욕심을 내서 그렇지 또는 뭐 판단을 잘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훨씬 큰 스케일로 망쳐먹고 있어요 맨날. 뭐예요? 얘기해 주세요. 우리 대표적인 게 인천공항철도. 그거는 뭐 아까 수요 예측했는데 뭐 아까 그래도 뭐 20% 30%까지 왔다 그러잖아요. 그거 처음에 딱 개통했는데 7%. 진짜요? 아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경인운하 사업 같은 경우는 재정 사업이긴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3만 분의 1. 거기서 이제 계속 적자가 나면서 이제 운영 수입 보장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 이명박 정부 때 코레일이 인수하게 했어. 맞아요. 네. 그러면서 실제로 그냥 사업비 대준 거, 그 다음에 인수하면서 그 이제 뭐 적자 그동안에 적자 보전해 준 거, 네. 그 다음에 인수하는 데 쓴 거 등등 합치니까 거의 7조 이상을 썼어요. 7조 이상. 대단하다 진짜.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는 우리나라가 보면은 세금 없는 나라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어머. 진짜 토건 사업 이런 데 쓸 때는 돈이 하수분처럼 생겨나는데
정작 뭐 복지, 교육, 문화, 우리 삶의 질을 올리는데 좀 쓰자 그러면 돈이 없대. 예. 그래서 사업 하나 말아먹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학생들한테 갈 그 푼돈들 다 끌고 모아서 그거 다 줄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 수밖에 없지. 그래서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뭐 이제 의정부 경전철 네. 뭐 새로운 사업자를 이제 뭐 선정하고 노선을 늘려서 순환선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대책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어요? 그 대체 사업자 선정하기 위해서 의정부 시장이 용역을 줬는데 그게 그 중간에 2011년에 수요 재추정했던 기관이에요. 재추정이 실패만 안 해서 그 기관이 제대로만 재추정을 해줬으면 그 당시에 사업을 축소하거나 정리하거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 실패했던 기관에 이번에 또 맡겼어요. 그래서 대체 사업자 선정할 건지 직영할 건지에 대한 용역을 줬는데 의정부 시장님은 용역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줬는데 네. 그 나오면 그건 뭐냐 그랬더니 그건 참고자료 쓸 거래요. 참고자료 쓸 것 같으면 작년에 이미 피맥에서 타당성 요약하면서 직영체제가 더 유리하다라고 결론을 내줬거든요. 따라가면 되는데 왜 쓸데없이 돈 써가면서 이런 거 하느냐. 그래서 그리고 저희는 이거 할 것 같으면 임기 1년짜리 시장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봐라. 그리고 최종 결정은 시민들이 주민투표라도 하자. 앞으로 10년, 20년, 100년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사업이 공공서비스 사업인데 가자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개인적으로 저는 뭐 직영체제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뭐 노인 무임이나 환생할인이나 뭐 어떤 약자 할인 이런 부분들은 지금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순간에서는 다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다 손실로 계산이 되지만 이것이 직영체제로 가는 순간에 이게 공공교통체계 안에 흡수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노인 무임이나 이런 각종 혜택이 뭐냐면 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시민들이 그걸 적자라든가 비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원가 개념으로 따져봐도 경전철이 한 번 움직일 때 50명이 타나 100명이 타나 사실 원가는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럼 직영체제로 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하면 오히려 적자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그 지금 민간 사업자 운영하는 것은 한 명당 타면 무조건 돈을 내줘야 되지만 직영체제는 그냥 줄어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대책을 세울 때 채권 발행을 해야 돼요. 어차피 의정부 시도요. 2천억 이상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방채 발행을. 지방채 발행해야 되는데 이제 그 중앙정부 승인 받아서 가야 되는데 그거를 어차피 똑같은 채권이지만 차라리 시민펀드를 해보자. 예. 서울 지하철 9호선 재구조화 당시 시민펀드 1,000억을 팔아서 다 팔았거든요. 뭐 지방 채권 이자나 비슷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율을 비슷하게 해도 의정부 시민이 43만 명인데 20만 명이 5만 원씩만 하셔도 1,000억이다. 그러면 1,000억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발생한 효과는 이제 이것이 우리 거니까 내 거니까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활성화시키자라는 어떤 동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직영체제로 가자라고 누차 얘기하는데 의정부 시장은 저희 그걸만 할 줄 알지 받아들일 생각이 없으시더라고요. 저희하고 대화를 잘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대책은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대책을 하려고 하는데 시가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그 참고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 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용인 경전철 같은 경우 이제 아까 그 소송 얘기 하셨잖아요. 이 주민들이 용인시 경전철 사업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했는데 2013년 10월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자, 이 3년이 지난 올 1월에 1심 판결이 났는데요. 근데 주민들이 1조 원대 소송을 제기했는데 5억 5천만 원만 인정이 됐다. 자, 이게 무슨 소송이고 왜 법원은 5억 5천만 원만 인정이 된 거예요? 저희가 2013년도에 무려 피고인을 용인시장 3명, 용인시 공무원 3명, 용역기관 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이죠 3명. 그게 사업자에서 한 39명인가 8명을 하여튼 저희가 소송을 걸었어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1조 원대가 넘은 사업이어서 1조 원대로 저는 소송을 걸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이제 해군자 3년이 걸렸습니다. 1심 하는데. 근데 거기가 이제 수원지방법원에서 했는데요. 얘기는 뭐냐면, 수원지방법원은 저는 재판부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저지른 과실이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 또한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전 인정을 안 한 거죠. 그렇지만 국제중재재판 당시에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서 부당 개입한 전직 시장이랑 정책보좌관의 과실 일부는 유죄로 인정한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배임 혐의에 관한 거를 이미 그 수사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것이 한 5억 5천만 원은 저는 인정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주민소송단 입장에서는 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주민소송을 걸은 그 법이 지방자치법에 이제는 주민소송을 할 수 있게 나와 있어요. 근데 주민소송법이 이제 우리나라가 지방자치 역사가 한 20년밖에 안 돼서 저희 나라 주민소송법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주민소송, 그러니까는 주민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주민소송도 있고 주민소환도 있고 뭐 많이 이제 주민감사 청구도 있고 그런데 주민소송을 하려면 되게 까다로워서 저는 감사 청구를 미리 해야 돼요. 전치주의죠. 그거 전치주의를 해서 저희가 그 경기도에서 감사 청구에서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굉장히 노력을 해서 전 소송을 간신히 간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제는 고의 과실에 입증할 수 있는데 뭐 저희 뭐 소송단이 무슨 뭐 검찰 기관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그 검찰에서 왜 수사한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감사원에서 고발한 내용 이런 거 정도만 인정을 한 거고 나머지는 뭐 입증이 안 됐다 얘기를 해서 저희 주민소송단은 되게 아쉬움은 있지만 주민소송법을 주민소송 이런 법을 지방자치법에 넣은 시민사회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는 용인 말고 제가 이제 서울에 와서 보면 주민소송 우리나라 역사사상 최대 금액이고 그 주민소송 역사에서 이렇게 5억 5천 이렇게 이것도 민자 이렇게 뭐죠 이런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공무원 뭐 내지는 연구원 이런 사람들이 잘못해서 물어서 한 거는 최대 금액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굉장히 사례에 나올 만한 거다. 예. 근데 이제 이거는 간접소송으로 돼 있어서 이제 현재 용인시장이 이 피고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시장과 이제 전제 보좌관에 대해서 다시 이제 돈을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돼요. 이 소송이라는 게 이제 이기더라도. 그런데 그쪽에서 아마 항소를 해서 저희도 이제 저희도 항소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요즘에 2심 항소심이 열리고 있어서 얼마 전에도 그 재판 다녀왔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아, 좀 결과가 좀 더 좋게 나왔으면 네. 좋겠는데. 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완전히 좀 의미 있는 금액이 나와 손해배상 금액이 나와서 다시는 시민세금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그 손해배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사법부 재판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 평생 저기 빚 갚으면서 뭐 빚 못 갚으면 노동을 하시든지 뭘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주민소송단 입장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이제 좀 책임을 질 수 있는 좀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결과가 좀 좋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의정부 경전철 시민 모임에서는 어떤 뭐 소송 같은 거는 진행 안 하고 계시나요? 저희도 지금 그 주민소송 법률 검토 들어갔는데요. 뭐 이렇게 사업 전체의 문제점을 찾기는 쉽지 않고 또 범법 행위가 있었지만 또 공소시효가 지나버리고 그래서 놓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총사업비에서 그 무리하게 사업자에게 유리하게끔 추가시켜 준 게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서 저희도 그 어쨌든 주민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계획이 있고요. 그 어쨌든 뭐 저희도 용인처럼 선배님 따라가서 잘 싸워가지고 이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용인 경전철 그 의정부처럼 뭐 요런저런 활성화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 뭐 노선을 뭐 연장하고 또 뭐 기흥에서 에버랜드까지 직통 열차를 운행하자. 경전철과 연계된 관광 상품을 개발하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도 저는 용인이 워낙 면적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거의 98% 면적이 되거든요. 근데 서울시는 인구가 한 1,000만 넘잖아요. 용인시는 100만밖에 안 돼요. 면적은 거의 비슷한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이제 교통량이 좀 더 필요한 데서는 경전철 연장 노선 해달라, 뭐 어디도 해달라 그러는데. 저희 이거 18km 하면서도 이렇게 빚을 어마어마하게 재정 파탄이 나서 용인시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 나면 향후 이제 국가에서 뭐 국가 비용으로 해는 거 아닌다면 지방자치 저희 용인시 자체로 하는 거는 좀 이걸로 인해서 반면교사가 있다. 그리고 각종 활성화 대책을 해요. 그리고 나서 노력도 하지만 얼마 전에 활성화 대책 뭐 이런 토론회 이런 것도 계속 열렸는데 토론회 가보면 그 되게 재밌는 말이 나와요. 삼성인가 에버랜드 쪽에서 이렇게 패널로 나오신 분이 그 얘기를 해요. 상품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아무리 마케팅을 열심히 해도 잘 팔리지 않는다. 예, 그게 거의 진리래요. 그러니까 경전철 자체가 노선뿐만 아니라 수요 예측을 워낙 그 뻥튀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활성화를 한다 그래도 그게 미미한 거지 그 근본의 지금 그 성격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거죠. 예. 아, 그렇군요. 참 애초에 진짜 제대로 이렇게 좀 조사를 하고 사업을 시행했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아,
아, 네. 자,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인데요. 자, 용인 경전철 그리고 의정부 경전철 뭐 어떻게 본다면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당장 내년에 또 이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예. 이제 또 여기저기서 온갖 또 이 개발 공약들이 등장할 것 같은데 이런 무분별한 개발 공약들이 남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민자 사업 관련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 민자 사업은 사실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가 그때 뭐 외환위기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민간의 투자를 끌어들여서 경제를 활성화해 보겠다. 이러면서 사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안타깝게도 노무현 정부 때 사실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권 차원의 어느 한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적어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잘못된 특혜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뭐 외국에 진짜 민자 사업을 하는 데처럼 민간이 그렇게 경쟁을 하지도 않고 그냥 뭐 가만히 앉아서 진짜 땅 짓고 혐치기로 돈 버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런 식의 구조는 이제는 막아야죠. 물론 그 사이에 일정하게 개선한다고 하면서 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최소 운영 수입 보장에서 이제 비용을 일정하게 보전해 주는 방향으로 뭐 개선한다든지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근본적으로 저는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민자 사업은 엄밀한 의미에서 여전히 민자 사업이 아니고요. 그리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민자 사업의 비중 자체를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뭐 엄밀한 의미의 민자 사업도 아니지만 이렇게 자꾸 민자 사업이라는 걸 남발하는 변칙적인 민자 사업을 남발하는 이유는 기존의 토건 사업을 계속 벌려야 되는데 이걸 재정 사업으로 하기에는 자꾸 이제 뭐 다른 뭐 복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지출 수요가 많아지니까 이 토건으로 자꾸 쓰기에도 그렇고 또 사람들 이제 시민 의식도 높아져서 토건이 예전처럼 그렇게 막 많이 토건 사업을 하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이걸 이제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편법상으로 자꾸 민자 사업을 하면 뭐 국민 세금 안 들어간다는 식으로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하는데 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살펴보니까 다 들어가는데. 네. 그리고 피해가 결국 우리한테 다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민자 사업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도록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재정 사업으로 해야 되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재정 사업 남발을 막는 것 그리고 남발을 막기 위해서 이런 특혜 구조를 줄여야 이게 건설업자들이 이게 눈먼 돈 뽑아가려고 이렇게 계속 민자 사업 하자고 이렇게 뭐 이게 압박하고 이런 흐름 자체도 없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는요 그 이미 굉장히 많은 뭐 도로부터 해서 교통 인프라도 만들어져 있고 물론 아직도 뭐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인프라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는 추가로 투자한다고 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봐야 우리의 삶의 질이 크게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돈들을 정말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 쓰고 우리 젊은 분들이 빨리 결혼해서 조금 더 아이들 편안하게 키울 수 있도록 우리 노인들 좀 더 편안한 노후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자금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기득권 쪽에서 자꾸 복지 포퓰리즘 이야기하는데요. 한국에서 정말 심각한 포퓰리즘은 토건 개발 포퓰리즘이다. 예. 그리고 사람들도 개발해줘야 우리 집값 올라가니까 이게 전체적으로는 안 좋은 줄 알면서도 내 지역에 유리하니까 내 집값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토건 사업을 지지하는 식은 성향들은 이젠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사리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나는 꼽사리다 시즌3 채널로 만나세요. 자, 지금요, 이 민자 사업 잘못 일으켰다가 엄청나게 피해를 끼치게 해놓고서는 이 정책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고의성이 없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빠져나가는데 지금 피해는 뭐 막대한 세금 손실로 이제 주민들과 국민들 이 지금 다 보전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일을 벌려놨던 사람들은 지금 막 책임을 지지 않고 있고 이걸 계산해야 될 텐데 국장님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그건데요.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일단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님께서 의정부 오셔서 지역 맞춤 공약으로 의정부 경제철 정상화 공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좀 반드시 지켜졌으면 좋겠다라고 희망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오늘 토론에서 좀 부실하게 얘기했던 게 아마 정부 책임론을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 의정부 경전철 실내에서 보면 저희 그 의정부 용인 자체에서 한다 그랬지만 사실 그것도 정부의 정책 안에서 움직였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 제도적 정책을 따라놓으니까 한 거예요. 실제로 의정부 경전철도 최초에는 민자 사업이 아니라 재정 사업으로 한 1,000억 규모로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네. 이것이 김영삼 정부 시절 들어서면서 민자유축진법으로 바뀌면서 그 의정부시 경전철 사업이 민자 사업으로 정부 고시 사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96년인가는 2000년인가요? 정부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까지 돼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사업의 틀거리가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움직였던 거거든요. 실제로 모든 정부 이용수 예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정부의 법 체계와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이 됐고 모든 사업 과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정부의 그 지원 규정에 의해서 움직였던 거거든요. 뭐 버스 운영이라든가 이용 요금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정부 정책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해놓고 실제 정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에서 가장 큰 책임인 원인자는 정부다.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서울시다. 땅 뺏어갔으니까 땅 내놓으라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책임론을 부여해야 되는 것이고 경영철 그 직영으로 가던 대체 사업자로 가던 저는 서울시가 간접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이 사업의 원죄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의정부시에다가는 이 과정이 이해돼야 결과에 동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이 망하고 결국은 민자 사업자가 30년간 운영하기로 해서 의정부 시민에게는 부담이 안 될 것처럼 얘기해 놓고 결국은 망해가지고 의정부 시민들이 2천억 많게는 5천억까지 추가 부담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누구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고 원인을 규명하자 그랬더니 오히려 고소고발을 해버리고 이런 상황은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의정부시가 회개하고 그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원인을 따져보고 그래서 시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의정부 시민들이 이 해법에 대해서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다행히 의정부시 의회 조사특위를 하고 있는데 맨날 싸움하느라 제대로 안 하던데 이번 기회에 좀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크게 기대 안 하지만 어쨌든 잘 돼서 의정부 시민들이 함께 경전철 문제 해법에 나서는데 큰 동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네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 네네. 잘 해결이 되기를 저도 예.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진선 의원님 또 시의회에 계시니까 이 사실 지방정부와 의회가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이 무분별한 개발 사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참 좋은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뭐 부패 온상이다, 이권 집단이다, 뭐 지방 토 세력의 온상이다 이런 비난도 종종 받으면서 뭐 무용론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지방자치제가 감시와 견제가 잘 이루어지도록 이 제도 개선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정부에서 이미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인 모양은 다 법에 의해서 또 행정 절차에 의해서 또 뭐 피맥이라든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이미 뭐 법적인 근거 또는 행정 절차적인 근거 또는 수요 예측에 대한 이론과 논리적인 근거까지 다 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틀 아래에서 뭐 아는 사람만 와서 뭐 사업을 쉽게 하는 거예요. 진짜 누워서 떡 먹기도 이런 떡 먹기가 없는 거죠. 시민열세는 계속 이제는 나가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문제가 많은데요. 가능하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공공사업에 있어서는 SPC 형태는 없으면 좋겠고요. 이거 공직자분이 이해도 잘 못해요. 그리고 또 무늬만 그리고 변칙적인 민자사업도 공무원분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시장님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지방자치 역사도 짧고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가 짧다고 하지만 이게 4년이다 보니까는 뭐 시민이 유권자가 선출을 해서 뽑는 건 당연 관선 시대보다 훨씬 발전된 형태지만 4년의 임기다 보니까 너무 치적 사업, 공약 사업을 하는 거예요. 가끔 저한테도 공무원들이 물어봐요. 뭐
의원님이 만약에 시장에 출마하면 의원님도 저렇게 되실 건가요? 물어봐요. 근데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뭐 지금에는 그런 생각은 아니지만 그런 것에 초조하다 보면 제일 쉬운 공약이거든요. 이렇게 공약 네. 지르는 게. 네. 그거는 눈에 뭐 띄고. 예, 눈에 띄고 네. 예. 그리고 또 유권자들도 또 어느 순간에는 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내 집 앞에 생기면 집값 뛰니까. 근데 결국 그게 이제 부메랑으로 우리한테 들어오잖아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해 대로 교육 복지 안 되고 주거복지 안 돼요. 특히 청년 주거복지가 안 돼요. 저희 세대는 어떻게 그럭저럭 뭐 해갖고 집이라도 조그맣게 마련하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 아들도 지금 다 대학생들인데 결혼 안 하겠대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집장만이 자기 세대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안정적인 직업도 어렵다라는 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고령화 사회가 촉진되다 보니까 어르신이나 저희 세대 지금 어르신 세대도 복지가 하나도 없어요. 복지 안전망이. 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부메랑이 돌아온다는 거죠. 이렇게 네. 무분별하게 토목 네. 사업이라든지. 근데 이게 한물 간 거고 저희가 예전에 그 용인 경전철 문제 때문에 캐나다사에서 저희를 취재를 온 적이 있어요. 네. 그 캐나다 이제 본바지사가 캐나다 회사지만 네. 본사를 두고 있지만 본바지사의 문제점이 이제 거기서도 어떤 그 지방자치 단체한테 본바지사가 또 용인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려고 그래갖고 이제 그 취재로 왔더라고요.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에 있는 문제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왜 시민 열세가 낭비되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제도권에 들어온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 절차에 대한 관련 규정 뭐 이런 것도 네. 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연구원이라든지 피맥 같은데 KDI 같은 경우도 국책연구원답게 제 역할을 해서 제대로 된 그 결과를 좀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걸어주라고 저희가 국책연구원을 세워서 그분들 월급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브레이크를 안 걸어주세요. 이분들이 오히려 엑셀을 더 밟아줄 뿐인 거지. 그래서 항상 브레이크 장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는 이유는 브레이크 장치가 있기 때문에 시속으로 엑셀을 밟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장치를 이제는 제대로 만들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여러 가지 적폐를 좀 청산하는 그런 국민의 열망 속에서 이제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기대를 좀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도 취임사 보니까 김영미 장관이 참 제가 보면 용감한 취임사를 네. 하셨더라고요. 네. 그 취임사대로 초심 잃지 말고 이런 부분을 단계적으로라도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 단계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가시적인 결과를 좀 해줘서 결국은 우리 세대 또 우리 아이들 세대한테 이 피해가 다 고스란히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 그런 것이 앞으로는 좀 발생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저희 주민소송이 2심에서 꼭 이겨서 판사님들이 좀 잘 시대 상황을 고려해서 좀 제대로 된 판결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그런 것도 좀 소망으로 빌어봅니다. 네. 네. 2학년 5반 김성현 엄마입니다. 아들 이름만 나오면 자꾸 눈물이 나서 잘 못 불러요, 이름을. 우리 아들은 꼼꼼하고 좀 내성적이고 그러면서도 자기 할 일을 맡아서 잘하고 6살 그때쯤부터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늘 이제 일찍 나가고 늦게 오고 그래서 이제 뭐 간식 같은 거는 지 동생하고 지가 알아서 다 챙겨 먹고 학원 가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애가 이제 커가면서 이제 작은 애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들어가면서 학원도 일부러 제가 같은 학원 보냈어요. 큰 애한테 좀 챙기라고 해, 작은 애를. 그러면 이제 학원 끝나는 시간이 이제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제 큰 애가 이제 작은 애를 데리고 집에 들어오게끔 그렇게 좀 제가 부담을 많이 줬었죠. 큰애한테 많이 의지했었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왜 그랬을까 미안하고 큰애한테 너무 제가 해야 할 일을 큰애한테 너무 맡긴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 이제 그렇죠. 고맙다 아들아 이렇게 얘기를 평상시 해줬어야 되는데 동생도 너를 더 사랑했었다. 큰아들이니까 엄마가 믿고 이제 했었나 보다. 너무 미안하고 정말 사랑했었다 이런 거를 그 당시에 얘기 좀 많이 해줬어야 되는데
제가 부족해가지고 그런 얘기도 엄마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못해가면서 애한테 막 그런 짐을 지어준 게 너무 또 미안하고 우리 아들이 이제 꼭 천국에 가 있었을 거라 믿고 엄마가 꼭 천국에서 만나자 엄마가 많이 기도하고 우리 아들 만날 때까지 꼭 기다려서 엄마가 만나면 미안하단 말을 꼭 하고 싶고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싶다. 그 말 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이제 활동을 많이 못했는데 엄마들 같은 이 유가족 부모님들이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같은 엄마인데 부모인데도 저는 잘 못했는데 그분들이 계속 진짜 꾸준히 여태까지 하셔서 그래도 진실을 향한 그런 한 발짝씩 자꾸 나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들을 볼 때 너무 고맙고 제가 같이 못해서 너무 우리 유가족분들에게 또 미안하고 다 애들 다 찾아서 다른 부모님들 또 같이 이제 유가족으로서 이제 같이 아픔을 같이 서로 나누면서 이겨낼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서로 아픔을 나누면서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다 끝난 거 아니야? 또는 너무 지겹다.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그러나 여러분, 뭐가 지금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사의 슬픔에 대한 위로와 공감, 추모를 넘어 진실에 다가서고 싶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보장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또한 온전한 세월호의 인양과 선체조사를 통해 미수습자를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를 요구합니다. 질문의 방향을 저희 자신에게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겪은 아주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러나 여러분, 세월호 참사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그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일입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는 안전한 나라에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는 세월호 참사 가족분들만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일입니다, 여러분. 자, 나는 꼽살이다 160회. 오늘은 최근 파산에 이른 의정부 경전철 그리고 위기에 몰리고 있는 용인 경전철 중심으로 무분별한 민자 개발 사업이 낳은 폐해에 관련된 얘기 나눠봤습니다. 아, 네. 뭐 동네에 전철 들어온다 그러면은 좋아하죠, 사람들이. 그런데 이 앞뒤 안 재고 당장 갖고 싶은 거 있다고 신나게 카드 팍팍 긁다 보면 연체에 몰리고 신용불량으로 몰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민자 사업도 당장 좋다고 덥석덥석 신중하게 앞뒤 고려하지도 않고 벌리다 보면 결국은 그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손해가 된다는 사실 꼭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좋은 말씀 들려주신 유진선 용인시의회 의원님 그리고 의정부 경전철 시민모임 이유한 정책국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작년 3월부터 낙곱살 진행을 맡아서 처음엔 네, 욕도 좀 많이 먹고 안 어울린다. 웃음소리 너무 크다. 용띠 오빠 불러와라.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끝까지 붙어 있다 보니까 1년하고도 넉 달이 지났네요. 네, 그리고 저는 이런데 선띠 오빠는 5년이 넘는 시간을 낙곱살과 함께 해왔는데요. 이제 좀 쉬자. 요런 결정을 저희가 내리게 됐습니다. 자,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지금부터 선띨 선대인 씨의 대국민 담화가 있겠습니다. 무슨 대국민 담화.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거죠? 낙곱살 초기부터 들어오셨던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저희가 2011년 한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횟수로는 거의 6년 이상 해왔고요. 중간에 쉬었던 기간을 빼더라도 5년 이상 넘게 사실은 방송을 해왔습니다. 초기에는
김미아 누님, 또 김용민, 우석훈 박사 이런 분들이 이제 참여하셨고 쭉 하셨는데 이제 한 분 한 분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으셨고 또 사정이 있어서 이제 가셨고 각현아 씨가 이제 지난해부터 합류해서 저와 호흡을 맞추고 있죠. 사실은 저 혼자 했으면 정말 재미없고 지루했을 텐데. 핵 노잼. 이렇게 이야기할까봐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러다가 했는데 하여튼 최소한의 예의도 없어. 좀 하여튼 현아 씨 들어와서 그렇게 네. 또 한 1년 몇 개월을 해왔는데요. 5년여 동안 방송사에 빵빵한 무슨 작업력이나 뭐 인력 지원이 있는 상태도 아니고 두 분 작가분께서 굉장히 수고해 주셨지만 사실은 한 해 한 해 굉장히 이제 뭐 힘에 붙여가면서 또 바쁜 일정들 쪼개가면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로 계속 뭐 지속하는 것보다는 뭐 일단은 좀 쉬었다가 재충전도 하고 또 저희도 여러 가지 이제 벌려놓은 일들을 조금 수습하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다시 좀 뭐 방송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됐고요. 이 방송을 오랫동안 들어주셨던 많은 청취자분들 생각하면 사실 이 방송을 멈출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또 세상이 조금은 밝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은 그래도 가벼운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저희가 충분히 충전이 되고 우리가 아니면 또 역시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없어. 뭐 이런 그 생각들이 들면 다시 좀 잘 체제를 정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낙곱살 들어주셨던 분들 굉장히 감사하고요. 저희가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꿈꾸는 세상, 우리 모두의 힘, 정성, 노력이 함께 모일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방송은 여기서 일단 좀 멈추지만 우리가 함께 꿈꾸는 작업은 멈추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또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또 다다음 주 되면 좀 쉬었다고 또 막 나보고 같이 하자는 거 아니에요? 난 그러면 이 출연료를 안 해. 좀 더 올려줘. 2만 원. 더 올려줘야 돼. 네. 내가 올려준다. 18원. 1,818원으로. 자. 18원 올려준다. 네. 아무튼 그동안 낙곱살을 들여주시고 아껴주시고 때로 아주 강하게 욕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 낙곱살을 위해서 정말 지속적으로 후원을 해주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좀 한번 이분들의 성함을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얘기해 주시죠.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자금이 좀 필요해서 후원을 부탁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일시적으로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다달이 이렇게 보내주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네. 어떤 분들이시죠? 이분들한테는 저희가 좀 특별하게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죠. 그러니까요. 네. 김태연님, 그다음에 김석진님, 손설빈님, 류명현님, 유삼열님, 안현식님 이렇게 6분인데요. 감사합니다. 이분들한테는 저희가 정말 진심을 담아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뭐 좀 따로 좀 챙겨드려요. 이분들한테. 네, 이분들은 제가 다음에 세기의 명제로 쓰게 되면 그놈의 세기의 명저. 제가 보고서 내면 곽현아 수학연구소 보고서 보내드릴게요. 근데 이분들 네. 보내드리고 싶어도 이메일 주소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분 혹시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저희들한테 네. 이렇게 또 도움을 주셨군요. 예, 그래서 이게 저희가 뭐 보답을 하고 싶어도 쉽지가 않은데 이메일 주소 혹시 이 방송을 계속 듣고 계신다면 저희 연구소 웹마스터 메일로라도 좀 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연구소 보고서가 됐든 또는 저희 새로운 책이 나오게 되면 하여튼 저희가 좀 보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곽현아 수학연구소도 정말 끝까지 열심히 해서 보고서 드릴게요. 네, 다음에 우리 네. 만날 때는 수학연구소가 최소한의 결과물을 갖고 나올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99%를 위한 쫄지 않고 속지 않는 경제 정보는 아마 이 선띠 오빠가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열심히 떠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요. 근데 또 모르죠. 딴 데 그 게스트로는 성이 안 차서 다시 또 하자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나도 좀 튕길 거야 그때는. 자, 저는 지금까지 곽현아 수학연구소 곽소장 곽현아였고요. 자, 여러분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 와!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 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